자, 미래인 교과서고요. 내신 대비로 몇 달 전까지 중딩 들이던 고1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 제 평소 수업과는 다르게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때때로 좀 너무 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배속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빠르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필기해드리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내신 출제 포인트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러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또 이 내용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일단 지금 교과서 구성이 다른 교과서들과는 조금 다른 특이점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학의 장르 구분을 4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4가지 장르 구분을 초반부에 세팅한 몇 안 되는 교과서예요, 여기가. 그래서 원래 이 4가지 장르 구분이 기본인데, 이 장르 구분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 이유는 학문적 배경이나 자세히 설명할 내용은 아닌데, 여기는 장르 구분이 4가지가 돼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원래 이 사분법에 대해서는 조동일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분면에다가 그려놓은 분류체계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게 사실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이견들이 있어서 이 사분법 책은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각각 4가지를 따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서정 장르는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럼 시는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노래였어요. 즉 고전 시가와 현대 시가 있는데, 이 구분은 너무 쉬워요. 언제? 1894 가보경장 전이면 100% 고전이고 이후면 100% 현대예요. 자, 그리고 이 시절에 고전 시가는 100% 노래였어요. 그래서 운율이 무조건 100% 외형률로서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무조건 정해진 정형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현대시는 노래가 빠졌죠. 그러니까 운율 요소가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외형률이 아니라 내재율이라고 하는 거고, 거의 노래의 기능은 없어졌죠. 하지만 운율 요소는 찾아볼 수 있고, 반복되는 요소들이 운율 요소예요. 정형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태를 정해서 리듬,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현대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유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장르적 특색에 대한 거고, 그럼 내용적으로는요, 잘 들어.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으로 주제로 나눠보자면 장르 구분이 순수시 또는 서정시라고도 하고요, 목적시라고도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시를 쓸 때 단순히 감정 전달이 목적이다, 그러면 다른 목적이 없으니까 순수하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현대시가 한참 쓰여졌던 시절에는 생각을 해봐. 자, 일단 구한말이죠. 일제죠. 그러면 그때는요, 구한말 일제라는 시대적 환경 때문에 단순히 감정 표출이 아니라 시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저항시, 계몽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참 공산주의 혁명이 전 세계를 강타할 때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목적시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목적시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은 어떤 사상 같은 게 들어가는 게 목적시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분류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서사 장르는 다들 알고 있는 소설인데, 일단 소설의 3요소를 보면 주제, 구성, 문체예요. 그러니까 문체라는 거는 작가만의 특이점. 그래서 예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내신 수능으로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문체는 원래 작가의 특이점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못 다루고요, 어조를 다루게 돼요. 어투를 다루게 돼요. 이거는 문제 풀다 보면 보일 거라서 나중에 설명을 하고, 당연히 주제의식은 내용을 통해서 구성을 통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설 구성의 3요소야.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어나갈 때 기본적으로 쓰는 정보 분류 체계는 인물, 사건, 배경 체계가 될 겁니다. 자, 극은 희곡 시나리오 같은 연극의 대본,
시나리오 같은 영화의 대본이죠. 그러면 상당 부분 서사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는 가지고 와요. 하지만 얘는 결국에는 장면 묘사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장면에 대한 출제 포인트가 추가된다는 부분이 다르고요. 마지막 교술 장르는 수필의 정의를 좀 써볼게요. 아무나 쓸 수 있고요. 자유롭게 쓴 글이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깨달음인데 가장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 건, 가장 주제 빈도가 높은 건 깨달음이에요. 그럼 보통 어떻게 깨닫냐면 자신의 경험에서 일반화를 통해서 깨달아요. 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화, 확장 적용을 해보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일단은 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사적 성격도 있고요. 하지만 경험을 근거로 깨닫기 때문에 논설문 구조도 있어요. 당연히 독서 지문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필기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첫 단원은 문학 단원이고 특히 4개 대표 장르로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이틀 세팅을 하고 가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사용 지도서인데 잠깐 참고로 보시면 내가 방금 설명 내용이 나와 있죠. 서정, 서사, 극, 교술 등 주요 갈래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감상하고 각 갈래마다의 내용 플러스 형식의 특징을 살펴보자. 되셨죠? 자, 계속 살펴볼게요.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딱히 별게 없어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지. 비유와 상징은 100% 모든 시에 다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서사 장르의 핵심 중에 하나도 역시 갈등이라서. 극 장르는요, 결국에는 봐봐. 일상을 떠올려 보라는 건 뭐냐면 장면 상상이거든요. 가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 가지고 판단을 해보세요 라고 OX 배운 내용 점검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1 첫 단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출제자들이나 교과서 저자들이 좀 당부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성찰이라는 단어 자체를 중학교 때 애들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자아정체성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와 남의 차이를 잘 인식을 못하다가 그게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슬슬 확립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1 되면 평균적으로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아정체성에 관련된 주제를 주로 다뤄드리려고 하고, 오른쪽 넘어가서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볼게. 자, 일단 여러분이 문학작품 특히 시 장르를 접근할 때는 시적 화자와 청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주제를 파악해 볼 거야. 두 번째, 주제인 생각과 정서가 어떤 표현법이 쓰여지는지 또는 어떤 심상으로 표현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럼 그 표현법과 심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개념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작품 감상 해석을 공부해보자까지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좀 더 여러분한테는 익숙한 그런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 형태의 키워드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들이 교과서의 기본한 수업을 한다면은 우리가 평소에 봤었던 그런 문제나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느낌이 가능성이 클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 일단 여러분은 자꾸 이런 갈래, 장르 나오면 외우려고 하는데 물론 외우긴 해야 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냥 외워지는 게 아니야. 진짜 근데 별게 없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는 갈래거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얘는 뭐야? 당연히 현대시죠. 가보경장 이후에 썼을 거니까.
그럼 가부경작 이유는 뭐가 없다고? 노래가 없다고. 그러니까 형식을 규칙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다고. 즉 정형시가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목적도 없어. 그냥 뭐야? 감정 표출하는 거야. 목적시도 아니야. 이해되셨죠? 현대시에 대비되는 개념 뭐라고? 고전, 시가. 그러니까 여러분 외울 게 없어요. 당연히 현대시고 형태는 자유로울 것이고 정서 표출했으니까 서정시라고. 됐어? 그러니까 자꾸 갈래를 아무 생각 없이 자유시, 정형시 안 헤어진다고. 헷갈려 어차피. 근데 이론을 이해하고 보면 훨씬 외우기 편할 거야. 두 번째, 성격인데 성격은 실질적으로 주제와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 쓴 사람이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사람은요, 뭔가를 비판하고 교훈을 얻고 싶었던 거야. 의지를 표출하고 싶었던 거야. 결국에는 주제 키워드 그대로 교훈, 비판, 의지라는 성격이 들어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슬픔과 기쁨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굉장히 특이하게 표현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제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사람들이 예를 들면 루이비통 매장 가서 300만 원짜리 루이비통 옷이 있어. 30만 원만 깎아주세요. 3만 원만 깎아주세요. 안 하잖아. 1,000원만 깎아주세요. 야, 300만 원짜리 옷 사면서 누가 1,000원짜리 깎아달라고 그 쪽팔리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상 그런 사치품을 사면서는 돈을 물쓰듯이 하면서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길에서 노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이 귤 10,000원이요. 그러면 아유, 할머니 한 7,000원이면 되겠네, 깎아요 라고 한다는 거야.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왜? 봐봐, 오히려 노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반 없이 자본 없이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또는 생계란 장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잘해줘야 되고 돈을 더 줘도 모자란 마당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아끼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진 않았던 거죠. 시인한테는.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뭐였다? 이기적 삶에 대한 반성, 더불어 살자. 그래서 이기적 삶에 대한 반성, 비판이죠. 더불어 살자, 교훈, 의지가 있었겠죠. 그럼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그 사람의 행복이 돈 2,000원 깎아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 역설법, 모순법이 쓰인 거예요. 잠깐 개념을 정리할게요. 역설법이 있는데 역설법은 논리적 모순이야. 반어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반어를 엮어서 수업하지 않아요. 왜? 헷갈릴 게 없어. 반어랑 역설은 그냥 아예 다른 개념이야. 뭘 엮어서 설명을 해? 비유와 상징도 마찬가지야. 헷갈릴 게 없어. 그러니까 따로따로 배우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 자꾸 따로따로 안 배우고 배운 게 엮어서 가르친 거였다 보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엮어서 가르쳐요. 애들은 더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반어는 그냥 머릿속에 지우고 있어, 당분간. 나중에 설명할게. 역설은 뭐냐? 그럼 말 그대로 논리적 모순이에요. 무슨 얘기냐? 봐봐. 행복한 눈물, 행복한 웃음. 뭐가 좀 더 우리 상식에 맞아요? 행복한 웃음이죠. 왜? 행복하면 일반적으로 웃음이 나오니까. 근데 행복한데 눈물이 나오나? 이런 게 모순이라는 거야. 선생님, 너무 좋아서 울 수도 있잖아요. 맞는데 일반적으로 보자면, 좋아, 좀 더 적절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사전적 의미만 볼게요. 소리가 없어요. 아우성은 너무나 시끄럽죠. 얘는 모순이라는 거야. 이런 게 역설법이에요. 소리가 없는 아우성?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근데 의도는 다분히 보이죠. 이런 겁니다. 아이고, 왜 글이 안 써지냐. 모순. 됐죠? 자, 그럼 차근차근 이제 볼 텐데, 표현법은 역설법, 의인법, 이런 것들이 있고, 특정 음운, 어미, 음보, 운율 형성,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봐봐. 반복이 운율을 만들어요. 뭐든지 간에. 기억해. 반복이 운율을 100% 만듭니다. 그러니까 반복 요소가 있으면 운율 형성 무조건 되는 거야. 됐죠? 찾을 필요도 없어. 두 번째, 특정 음운이 뭔지 알죠?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 음운이고 반복되면 돼.
어미 음보도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차근차근 볼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자와 청자가 명시되는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화자, 청자라고 써줍시다.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대. 무슨 얘기지? 자, 근데 봐. 지금 겠다, 겠다, 겠다 반복되고 있죠. 겠다가 뭐죠? 문법적으로 어미죠. 그래서 어미 반복했죠. 그럼 이렇게 반복의 효과가 있는데 반복하면 뭐가 생긴다? 운율이 100% 생긴다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반복법이라는 표현법이야. 반복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강조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어미 반복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걸 체크해 두시고, 리듬감 운율이고요, 의지 강조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뭐래? 슬픔을 주겠대. 그런데 봐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슬픔은 부정적인 거잖아. 근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래요. 사랑이 더 소중하지 어떻게 슬픔이 소중해? 이런 게 역설법이라는 거야. 역설적인 이유는 일반적인 통념과 상식이 모순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이라고.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어미 반복법이 생겼고, 샵으로 표현할게요. 두 번째, 역설법 썼다고요. 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고 한 거냐면,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차가운 추위를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너 귤값 깎으면서 그렇게 좋아해? 또 그 몇천 원 깎아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할머니한테는 그 몇천 원이 생계잖아. 너 그 몇천 원 깎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비판하는 거죠. 좀 무서운 얘기네. 그래서 뭐 하겠대? 야, 너도 당해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너의 그 기쁨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슬픔이 되고, 그러면 너도 그 슬픔을 평등하게 겪어봐야지. 더 볼게요. 그럼 그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내가 뭐 했을 때 이제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 화자의 경험일 수도 있거든. 이랬던 것 같아. 이렇게 길이 있었나 봐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노점에서 귤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나 봐. 그리고 여기에 걸어간 어떤 사람을 딱 본 거야. 그리고 화자는요, 나는요 지금 이 장면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깎아요.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데, 옛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노숙자나 죽어있는 사람이 거적대기 밑에 이렇게 누워 있었나 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안쓰러워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신나서 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판적으로 보는 거냐고. 우리가 요즘으로 치면 이게 이제 이태원 참사인 거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새벽 3시, 4시, 5시 되도록 놀고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우리는 좋은 시선을 보낼 수가 없죠. 왜? 놀러 간 건 맞아. 근데 참사가 났어. 그럼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야죠. 왜?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사람 죽은 거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오늘 놀러 나왔으니까 놀다 뒤지든 말든 할래. 그런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에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또다시 얼어 죽을 때, 즉 보니까 이런 거네. 지금 할머니도 그렇고요,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도 그렇고요, 동사자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연민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연민은 없이 이기심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여기서 이기심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겠어? 무관심한 거죠. 눈물도 흘리지 않는 너의 이기심이죠. 남한테 관심도 없고 지좋을 것만 생각하는 너. 나는 너를 비판하고 싶다. 기다림을 주겠다. 그럼 봐봐. 이 한방류는 뭘까? 이 한방류는요, 이 사람들한테 힘든 소재겠죠. 왜? 얼어 죽었을 정도로 추우니까. 장사하는데 한방류 놓으면 어렵겠죠. 그러네. 결국 나는 무슨 얘기예요? 일단 약자들을 위한 그 시련을
끝내고 싶다는 소망이고,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해법을 주고 싶다는 의지고, 이제 너도 같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야. 즉, 너 나쁜 놈이니까 깜빵가가 아니라 너 이제 네 잘못 알겠어? 좋아. 그럼 너도 반성하고 나와 함께 걷자가 되는 거죠. 즉, 너 잘못된 애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의지로 끝나는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정리하면 뭡니까? 얘는 이렇게 자기의 이기심만 따지고 외롭고 힘든 이웃들 외면하는 사람한테 비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 우리 이제 반성했으면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까? 라고 제안하고 청유하는 주제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요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화자는 2. 청자에게 슬픔과 기다림이라는 시련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기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를 하는 건 평등,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간 대안으로서 반성해, 깨달아, 우리 같이 해결해봐. 이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이고, 제가 형광펜 치거나 밑줄 치는 이 단어 키워드는 서술형이나 객관식 내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받은 필기에는 거의 다 써 있어서 여러분이 쓸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손을 한번 좀 최대한 써보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특히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이 프린트를 못 구할 거기 때문에 손으로 쓰시겠죠? 손으로 꼭 쓰십시오.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 지금 뭐냐면 나는 너에게, 자, 주어인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슬픔을 주는 의도는 뭐야? 깨닫고 같이 걷기 위해서요. 성찰, 반성, 동반하기 위해서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도 그 슬픔을 느끼고 너도 그 사람들의 시련을 느껴보자고요. 너무 이기적으로만 살지 말고 상대의 슬픔을 느끼고 상대의 시련을 너도 겪어보자고. 너가 그렇게 상대의 슬픔을 경험하고 상대의 시련을 경험하고 나면 너는 성찰할 수밖에 없고 반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동반적으로 갈 수 있겠지 라고 각 행별로 주제의식을 정리해 놨으니까 이 요점 정리도 해 놓으시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것도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게 원래 내신 중학교 때 정리했었어야 되는 개념인데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작품만 놓고 보는, 작품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절대론, 내재론이라고 한다고 여러분은 배우셨을 겁니다. 두 번째, 작가 입장에서 보니까 작가론, 혹은 작가가 표현한 것에 초점을 두겠다면 표현론이라고 하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는 수용을 했죠. 수용론, 효용론 되겠죠. 그 다음에 현실 빠져 있는데 현실을 반영했다, 반영론, 현실을 모방했다, 모방론 되겠죠. 됐습니까? 하나 더, 요즘 관점인데 작가가 작품을 독자한테 유통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작품의 내용 변화나 장르 변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런 관점을 보는 게 유통론으로, 이제 요즘 임용되셨거나 요즘 수능에 관심이 있거나 요즘 학계 트렌드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유통론적 관점까지 건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봐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물 세팅이야. 이게 시 장르지만. 그래서 화자와 청자의 인물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화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관찰자이자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죠.
청자는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무관심하다, 개의치 않는다, 이기적이다 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이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었을까? 화자는 너도 평등하게 그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야 돼. 너도 평등하게 그 사람을 기다림을 겪어봐야 돼. 그 사람의 시련을 겪어봐야 돼. 잘 들어 이제. 그래서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쓰면요, 첫 번째, 우리의 일상 표현이 아니잖아. 이걸 개념어라고 뭐라고 하냐면요, 낯설게 하기라고 해요. 낯설게 하기는 문학 작품에 쓰이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4번에 대한 답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정한 이유는 뭐라고? 낯설게 하기 효과 또는 일상 표현을 아닌 걸 씀으로써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게 흥미 유발이 되는 건 당연할 거고, 자, 두 번째, 우리는 일반적으로 슬픔이 나쁘고 기쁨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순 형용, 동의어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역설법이에요. 역설법을 써서 표현 효과를 높이고 싶은 거야. 세 번째는 주제 표출이죠. 그러니까 너는 기쁘게만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깨달을 수 있어 같은 주제 의식 표출 위해서기도 합니다. 됐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슬픔이라는 건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기쁨이라는 건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 교훈, 비판과 교훈을 주고 있는 주제의식을 제목을 통해서 설계했다라고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필기 잘 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부분이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순 형용, 역설법과 관련될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상식 통념은요, 슬픔은 부정적인 거예요. 기쁨은 긍정적인 관점이야. 근데 오히려 작가는 이걸 뒤틀었죠. 그럼 작가만의 특수한 관점이니까 그걸 문학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기쁨, 즉 너의 기쁨은 오히려 부정적인 거야.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다 않으면서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거, 이타적인 거야 라고 긍정적, 부정적 속성을 일반적 인식과 바꿔 인식하고 있고,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이런 관점의 전환이 우리의 지적 성숙, 우리의 감정적 성숙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뤘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한방눈과 봄눈에 대해서. 봐봐, 한방눈은 한겨울에 내리는 눈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시에서는 실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한방눈은 이거야, 좀 포근한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요, 눈이 내릴 때 막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그러면 한방눈이 내리기 어려워요. 막 쪼개지고. 근데 한방눈이 내린다는 것 자체가 그런 좀 더 바람 같은 건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눈이라는 게 얼음의 결정인 건 알죠. 물의 결정인 건 알죠. 그럼 눈 같은 경우 부피가 엄청 커져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공기를 머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단열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면 보리 농사 같은 걸 지어요. 그러면 겨울에 보리가 얼어 죽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눈 때문이야. 눈이 단열을 해주는 거거든요, 진짜 추위들을. 이해됐어? 그래서 오히려 얘네는 포근한 이미지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풍요롭다, 포근하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겨울의 농작물을 오히려 한방눈이 덮어줌으로써 보온 효과를 가져와서 포근함을 주기도 한다요. 그리고 그 성격을 지금 이 해설지에서는
봄눈이라고 읽긴 했거든요. 근데 한방눈도 그런 역할을 해서 제가 여기다 설명을 드린 거고, 두 번째, 그 봄눈은 그러니까 봄이라는 계절 이미지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감싼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정리했으니 중요한 것 좀 이렇게 좀 더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픔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며, 어떤 슬픔이라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공감에서 나오는 슬픔이요. 그러면 그건 우리의 공동체 정신을 일깨울 수 있고,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고, 이타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했었던 개념어인 낯설게 하기. 개념 아까 제가 설명한 걸로 기억하면 돼요. 이걸 겁나 길게 써놨는데 한번 이건 읽어보시면 사실 이제 교사용 지도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넘어가서 볼게요. 운율적 요소인데 운율적 요소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반복 때문에. 반복 찾아볼까요? 겠다 보이시죠? 겠다. 즉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미 반복. 그리고 잘 들어, 어미와 거의 동일어로 쓰이는 게 어조예요. 어조가 좀 더 포괄적이야. 그러니까 어조라는 건요, 어미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태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긍정적 어조, 의지적 어조, 이렇게. 긍정과 의지라는 건 태도잖아.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어미를 의미하고 내용적으로는 태도를 어조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요소들 한번 찾아볼까요? 보시면은 봐봐. 어디에 내리던, 어디에 내리던, 뭐뭐들을, 뭐뭐 하겠다, 뭐뭐 하고. 보이시죠? 잘 봐요, 여러분. 그럼 봐봐.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볼게요. 이 세상에 부사어, 내리던, 서술어, 관형사형 전성음이 한방눈, 목적어 수식, 멈추겠다, 서술어. 이 보리밭에 부사어, 내리던, 서술어, 봄눈들을 목적어, 데리고, 서술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 구조는 통사 구조라고도 바꿔 써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개념어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 동일한 통사 구조 반복, 동일한 문법 구조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세트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동일하다 또는 유사하다예요. 다르다는 거 보이죠? 동일하다는 완벽히 같아야 돼. 완벽히 같죠. 부사,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완전히 같아요. 이해됐어?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주로 쓰인 경우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때는 유사한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완전히 동일하게 쓰였다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유사하냐 동일하냐 이런 거를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설명드렸고, 특히 잘 봐. 글자 수가요,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로 비슷하잖아. 됐어? 세 번째는 뭐냐면 글자 수 반복도 운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음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음보는 여러분이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 음보는요, 우리가 끊어읽기 단위거든. 근데 끊어읽기 단위는 뭐냐면 띄어쓰기 단위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잘 들어. 그러니까 음보라는 개념은 사실은 고전에 있었던 관점이야. 그런데 여러분, 띄어쓰기라는 관점은 고전이 아니에요. 이거 120년밖에 안 됐어요. 독립신문 만들었었던 아일랜드 선교사 헐버트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고전과 현대어의 띄어쓰기는 완전히 매칭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음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음보가 안 보여요. 왜?
띄어쓰기로 봐버리면 여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됐어? 그런데 여기는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구조로 봤을 때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 됐습니까?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보였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덩어리도 돼 있으니까 사음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냥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음보율 반복, 음보 반복, 사음보 반복도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거 약간 억지 같거든? 그런데 예를 들면 나, 너, 던, 눈, 떠, 눈, 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니은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특정 의문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뭐 니은만 반복되니? 그렇게 반복되는 거 치면은 애도 반복되고 뭐 겁나 많고만. 사실 저는 여기는 동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학교 선생님 내신 필기로 쓸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 교사용 지도서라서. 네, 일단은 써놓고 학교 선생님께서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운율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법적으로 어미가 반복됐다. 두 번째, 문법적으로 동일한 문장 구조가 쓰였다. 세 번째, 글자 수 또는 음보가 사음보다. 네 번째, 특정 의문 니은이 반복되고 있다. 자, 계속해서 볼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 빗댄다. 이게 뭐예요? 의인법이에요. 잘 들어. 의인법과 화류법은 같은 게 아니야. 하지만 교집합이 있겠죠. 의인법은 뭐라고?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이 빗댄 거. 화류법은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에 빗댄 거. 두 번째, 이건 뭐라고? 역설법이라고요. 역설법과 동의어가 뭐라고? 모순, 형용, 모순법이라고. 됐죠? 단어법은 아예 떼버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이거는 외우세요. 쓰셔야 돼. 왜냐하면 분명히 역설법, 모순법 물어볼 거니까. 나머지는 딱히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왜냐면 아까 다 설명한 내용들이라서. 다만 이제 서정관례의 특징을 물어보는 내신 서술형 문제나 객관식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제가 이 부분은 맨 처음 도입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학습활동 좀 정리해 보실 텐데요.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시적 화자와 청자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화자가 청자한테 어떤 시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나 더, 화자와 청자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시어의 의미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함축적 의미도 있어서 표면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함축적 의미까지 읽으셔야 돼요. 또 표현법들, 주제 같은 거 확인하셔야 되고 운율도 체크해줘야 된다. 이런 키워드 정리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화자 있는지 찾으세요. 두 번째, 청자 있는지 찾으세요. 세 번째, 어떤 시어를 써서 의미를 만들어냈는지 찾으세요. 네 번째, 표현법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주제 찾아보세요. 그리고 곁다리로 여섯 번째, 운율 같은 게 있는지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글쎄 문제로 내지 키워드들을 암기하고 있냐라고 내지는 잘 않지만 교과서에 키워드들을 암기하고 있어요? 개념을 암기하고 있어요를 아예 지금 박아놨잖아.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는 손으로 쓸 수 있게 연습을 해두셔야 여러분 이 미래인 교과서 보시는 친구들한테는 내신 대비가 될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갑시다.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형상화라는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형상화를요 30초 정도 띄워놓을 테니까 읽어보세요. 영상 끊었다 갑시다. 솔직히 원전이 잘 모르겠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써놓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론적 공격에 대한 방어 때문이야. 간단하게 설명할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아니 엄마가 맛있는 게 뭔지 어떻게 하냐고. 또는
오늘 뭐 연애를 해요? 데이트를 해요? 남자친구한테 뭐 먹을래? 남자친구가 물어봤어. 그래도 여자친구가 뭐 아무거나. 아,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무거나. 무슨 얘기야? 아무거나 뒤에 자,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고 사진 찍으면 예쁜데 존나 맛있으면서 분위기 있는 곳에서 내가 최근 일주일 동안 안 먹었던 메뉴를 네가 알아서 센스 있게 잘 정해봐. 이런 얘기야. 자, 얼마나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생깁니까? 무슨 얘기야? 맛이라는 건요, 여러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야.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성격의 정보들은 전달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관념적이 아니라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간단한 거죠. 뭐 먹고 싶다? 나는 말이야 피자 먹고 싶어. 아까 피자 뭐? 나는 콤비네이션 피자 먹을래. 아, 오늘은 페퍼로니 피자인 것 같다. 아니, 오늘 치즈 피자인가? 모르겠다. 오늘 치즈 피자 먹을래. 크기는 야, 당연히 존나 라지지. 이해됐어? 그런데 봐봐, 여기서 그냥 맛있는 거라고 얘기했다든지 음식이라고 얘기했다든지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즉, 이쪽으로 갈수록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구체적인 정보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형상화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나는 사실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었던 거야. 그럼 내 형상화를 이렇게 정의할게. 그래서 형상화, 추상적인 생각,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의사소통 효과를 높이는 방법. 그럼 봐, 원래는 추상적인 거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오감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뭔가 그려지는 듯하고, 그래서 형상이 되는 듯해서 형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야, 맛있는 거 추상화예요. 야, 맛있는 거 중에 맛있는 거 좋아, 우리 페퍼로니 피자 먹자. 형상화인 거야. 예를 들면, 또는 야, 그 피자처럼 맛있는 거 없어? 처럼, 피자처럼 비유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물에 관련지어 표현하면 그게 형상화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형상화만 중요하니? 아니죠. 결국에는 형상화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 형상화와 주제는 밀접한 관계를 맺잖아요. 그 밀접한 관계를 뭐라고 한다? 유기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표현법과 내가 전달하고 하자는 주제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잖아. 이런 걸 유기적 관계다라고 문학 개념 용어로 정의를 해둬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 이런 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 고등학교 첫 수업이고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개념 세팅부터 하고 가고 있고, 서정 갈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합니다. 자, 보세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거야. 근데 저는 여기서 인간이라고도 쓰지만 시인이라고도 쓸게요. 왜냐하면 시는 좀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수필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 시의 3요소가 있습니다. 시의 3요소는요, 1번 운율이고요, 2번 심상, 3번 압축, 함축이에요. 그래서 운율을 담아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압축된, 함축된 의미를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지금 노래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운율, 리듬 쪽 요소가 되겠죠. 압축, 함축이라고 바꿔 쓸 수 있고, 지금 심상이라는 워딩을 빼먹었는데 심상, 이미지, 형상화와 관련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1번 뭐라고? 운율. 운율과 동의어는 뭐라고? 리듬. 노래. 음악성.
두 번째, 심상은 뭐라고? 오감 정보고, 오감 정보를 구체적으로 쓰니까 형상화 될 수 있고, 얘는 이미지, 회화성 되겠죠. 세 번째, 함축은 의미가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 다이성을 갖게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시의 3요소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놓으시면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이고, 플러스 4번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쓰일 수가 있다요. 그래서 표현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비유, 상징, 표현 방식 이런 거 보이죠? 표현법이 한 30개 넘어요. 수능에 근데 출제된 게요, 비유와 상징, 직유, 은유라는 워딩이 9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어들은 대부분 쉬운 것들이야. 누구나 다 아는 거. 은유, 직유, 비유, 상징이라는 워딩과 개념어가 거의 95%예요. 나머지 개념어는 5에서 1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역설법을 강조해서 가르쳤지, 사실은 방금 시에서도 비유, 은유, 직유 이게 90%예요. 모수는 오히려, 역설법은 오히려 뭐 5% 10%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수능 문제를 풀매 있어서는 표현법에서 크게 걸릴 일은 없지만, 내신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표현법들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서 보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산발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이런 걸 좀 정리해봐야 되겠지만은, 수능 대비를 하실 때는 이건 또 잠시 잊어두셔야 돼요. 오히려 주목할 정보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지금 내신 대비니까 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정리했습니다. 제가 방금 내용 요점 정리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얘들아. 이게 주제 단어들이거든요. 시의 주제는 감정이잖아. 그럼 애상이 뭐고 연민이 뭐고 냉소가 뭔지를 모르면 주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애상은 뭐냐면 슬픔이야, 슬픔. 쉽게 얘기하면 애상, 슬프래, 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 그러니까 슬픈 생각이야. 연민은요, 안쓰럽고 또 불쌍한 거죠. 냉소는 차가운 웃음이야. 차가운 미소야. 차가운 웃음이야. 그러니까 뭐겠어요? 비판이죠. 됐습니까?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기억하시고,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이제 서사 장르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좀 친절하게 22페이지 왼쪽 아래에 있는데, 항상 처음 들어가는 초반부에서는 인물 세팅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물의 정보들이 있어요.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과 심리. 그러니까 심리는 속마음이에요. 물론 심리로 성격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그럼 성격은 뭐냐? 특징인데, 그 특징이란 게 뭐냐? 잘 들어. 잘 들어.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외모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마동석의 외모야. 왠지 무섭잖아, 깡패 같고. 그런데 마동석인데 머리에 삥 꽂고 있으면 귀엽죠. 마동석인데 문신 따고 있으면 깡패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외모로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사람이 꼬맹이야. 5살, 10살짜리들이야. 그럼 뭐 아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러 영화에서는 그런 꼬맹이들이 갑자기 칼 들고 나와. 그리고 또 반전 때리면서 무섭죠. 그러니까 나이 같은 것도, 또는 직업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인물의 성격을 세팅할 수 있어서 그런 성격 세팅 정보들을 잡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런 인물들이 잡히고 나면요, 사건 갈등들이 생겨요. 그리고 사건 갈등은 배경 이외에서 의미를 갖게 되거든. 그래서 인물, 사건 갈등, 배경 세팅해서 그걸 바탕으로 의미를 찾아봐라. 그걸 바탕으로 주제, 서사, 줄거리를 파악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우리가 뒤쪽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 갈게요. 지금 이 교재는, 이 우리 미래인 교과서는 이론 정리를 좀 더 강화한 형태가 뒤쪽에 설계되어 있어서 이걸 먼저 보고 우리가 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서사라는 장르에 대한 정의입니다. 역시 아무나 적진 못해요. 작가가 적습니다. 생략되어 있으니까 적어주세요. 잘 들어. 소설은 뭘 다루냐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모순적이지만 모순적이지 않아. 잘 들어. 여러분, 선생님, 어벤져스가 현실에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 지명 쓰잖아. 사람이 나오잖아. 선생님, 라쿤이 말하는데요? 선생님, 그루트 나오는데요? 아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라쿤이 말하는 세상도 있지 않겠어요? 어딘가에? 저 멀리 어딘가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현실에 있다 없다로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완전 현실적인 게 있을 것이고 조금 상상력이 동원된 현실이 있을 것이고 아유 좀 택도 없는 얘기 좀 하지 마라고 뭐 완전 허구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서사 성격의 장르들은요 이 스펙트럼 어딘가에 있다니까. 어딘가에. 이해돼요? 예를 들면 그루트라는 존재는 난 이건 것 같아. 그쵸? 그런데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토니 스타크 한 이쯤 있지 않을까? 근데 좀 더 비현실적인 거 뭐지? 그 솔저? 맞잖아. 뭐 동면했다가 깨가지고 막 이렇게 막 되게 몸 짱짱해지고. 난 오히려 토니 스타크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 현실적이라 보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 타노스도 훨씬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그루트는 여기야. 그 다음에 타노스는 여기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아메리칸 아무튼 뭐 영웅들 또 예를 누가 있을까? 그 아까 토니 스타크 여기야. 토니 스타크의 부인 있죠. 부인은 완전 현실적 사람이죠. 예를 들면 맞죠? 뭔가 초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작품 내에서도 완전 현실적 존재도 있고 완전 허구적 존재도 있다는 거죠. 결국 정리하면 뭐야?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게 실감나게 표현해야 효과가 생겨요. 하지만 결국에는 허구적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소설의 3요소는 뭐냐면 주제, 문체, 구성이야. 당연히 주제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문체는 뭐냐면 작가만의 특성이에요. 그래야 예술성이 생기니까. 근데 물어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구성 가지고 묻고 구성의 3요소가 뭐니? 그게 너희가 다들 알고 있는 인사하는 배, 인사배야. 그래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 요소를 가지고 작품을 읽어나가겠다. 요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위 관례로 막 여러 개 나눠놨는데 어려울 게 전혀 없어. 내가 얘기했지. 1894 기점으로 그 과거면은 고전소설. 그 이후면은 현대소설이라고요. 첫 번째는 시대 구분이야. 두 번째는 뭐야? 어떤 문자로 썼냐야. 한자 소설이냐, 한문 소설이냐, 한글 소설이냐. 왜? 조선시대 때는 사실상 한문이 우리 글이었으니까. 세 번째는요, 목적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순수 문학일 수도 있겠고 목적이 있으면 목적 문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제야. 예를 들면 군대 얘기를 하면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거고 영웅의 스토리가 있으면 영웅 소설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세상을 그리고 있으면 세태 소설이 되겠죠. 등등등.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번 더 얘기하죠. 인사배 3요소. 구성의 3요소.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자, 그럼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 역할이 특이점인데, 자, 봐. 서술자 유지 태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4분법이에요. 4분법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은 나라는 존재가 나오면 1인칭이죠. 내가 주인공일 수도 있죠. 내가 관찰자일 수도 있죠. 나가 나오지 않으면 3인칭이고 관찰자일 수도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일 수도 있겠죠. 순서를 좀 바꿀게요. 자, 주인공의 속마음이 표현이 된다, 이쪽이죠. 주인공의 속마음이 확인이 불가능하다, 추측만 된다, 이쪽이죠.
주인공 감정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 감정. 그래서 이렇게 분류되는 정보도 체크해 놓읍시다. 결국 뭐냐? 서술자에 따라서, 서술자 위치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키워드들, 이런 개념어들을 한번 싹 정리해 주시고 들어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교과서인데, 원래 소설 개념 싹 한번 정리하면 1시간 정도는 걸려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학교 내신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 필기를 보고 판단이 들면 그런 개념 특강은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외양묘사가 중요하다고요? 여기서는 왜? 외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천진스럽다, 그 사람 되게 순수한 느낌이겠죠. 휘적거리다, 뭔가 행동이 막 산만하고 정갈하지 못하겠죠. 부르대다, 막 시끄러운 사람이야. 교양이 없어. 이런 느낌. 됐죠? 그래서 이 개념어들 바탕으로 소설 작품 정리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지금 일단 여기도 한번 가볼게. 내가 아까 읽던 영웅 소설의 구조인데요. 자, 잘 들어. 바로 앞장이야, 바로 앞장. 이게 외우긴 힘들어요. 근데 설명을 할게. 자, 봐. 영웅이 된다는 건요, 보통 사람이야, 비범한 사람이야?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일단은 탄생부터 비범해야죠. 그러니까 혈통이 다른 거야. 탄생부터 비범해야죠. 비정상적인 출생이야. 예를 들면은 뭐 알에서 나왔다든지, 20개월 만에 나왔다든지. 저는 우리 엄마가 11달 만에 나왔대. 11달 만에. 원래 10개월 만에 나오잖아. 11달 만에 나왔대. 예를 들면 비정상적 출생이네요.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결국에는 뭐야? 이런 탄생 덕분에 이 사람의 능력은 비범하죠. 그런데 능력이 비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두들겨 패면 재미가 없어요. 원래 게임도요, 쪼레빌 때가 재밌고 못할 때, 저레빌 때가 재밌지. 이미 뭐 내가 치트키 써서 다 할 수 있으면 뭐가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얘는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위기를 한번 던져줘요. 그리고 해결이 돼요. 누군가의 조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능력을 갖추고 성장해서 승부를 보죠. 그럼 봐. 극적으로 반전이 왔잖아. 이렇게 어떤 위기 상황이 반전에 의해서 해결되는 이 과정, 이걸 극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해피 엔딩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학교 내신에 따라서 외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외우지 마시고 방금 제가 얘기한 스토리를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써보시고 학교 선생님 필기에 있다면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론 정리를 몇 개 좀 더 하면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홍계월전인데 지금 홍계월은 뭐냐면 전형적인 그 시절의 영웅소설인데요. 잘 들어. 일단 여성이에요. 근데 여성은 사회적 진출이 막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요. 워낙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공을 올리지만 결국 여자라는 게 탄로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결국에는 시집 가서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아녀자의 삶으로 살다가 국가적 위기가 터집니다. 결국에는 다시 복귀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요.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봐. 혈통이 고귀했고요. 유년기 위기가 있었고요. 조력자의 도움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공까지 세웁니다. 하지만 여자임이 밝혀지는 위기가 오죠. 됐죠? 근데 해피엔딩까지는 없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위기를 나중에 해소하고 극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되셨죠? 이런 데 적용해서 보시면 되겠고, 홍계월전 스토리는 그냥 여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면 얘기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났다가
여자애인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 근데 그 시절에는 여자로서 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남자로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위기를 겪었고 조력자 덕분에 구출이 됐고 성장을 했고, 그래서 개월이 이름이 평국이가 됐어. 그래 과거시험 극제하고 실력을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올랐고, 하지만 결국에는 위기를 맞게 돼서 결국 여자임이 밝혀졌으니까 규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냥 수나 놓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수는 안 놓고 남편 맨날 혼내고 장기 놓고 바둑 놓고 전쟁놀이 하고 그러다가 위기 터지니까 역시 또 나와서 해결하고 대단해요 하고 이제 끝난 거야. 됐죠? 핵심 정리 나와 있으니까 잠깐 정리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갈래요. 얘기했지? 1894년 이전에 전부 다 고전 소설이야. 얘는 한문 소설이 아니라 국문 소설이군요. 영웅 소설인데 특이한 여성의 정보가 있었고 군대 얘기가 있으니까 군담 소설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봐. 이 사람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 그래서 초능력자야, 거의. 이걸 전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사건 전개가 갑자기 갑툭튀하는 경우들이 많아. 우연적이라고 하는 거야. 사건 전개 갑툭튀. 영웅 이야기고 일대기 이야기가 있으니까.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주로 쓰였고, 고전 소설은 시점 변화가 거의 없고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90% 이상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시대 배경 중국이 명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성을 높였죠. 그러니까 실제 지명을 갖다 쓰거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용어를 가져다 쓰면 사실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재와 주제 보시면 정리되죠. 주인공인 개월이가 순환을 겪고 극복을 한다. 주인공 여성 영웅 개월이가 순환을 겪고 극복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관점이야.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들어. 남성 중심의 사회가 문제고 그럼 여성 중심의 사회는 문제가 없겠어요?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잘 들어. 지금 그 시대의 배경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의 종교는 뭐였습니까? 유교요. 지금 시대의 종교는 뭡니까? 민주주의요. 이해됐니? 그럼 유교라는 거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남자를 위에 두고 여자를 아래 뒀던 거예요. 민주주의는요, 평등해졌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유교적 또는 근대적, 중세적 시대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위계 질서가 있는 건 좋아. 근데 위계 질서가 부당하거나 대안이 있음에도 무시하거나 불공정했거나 부정의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현대사회에도 반복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성이 문제다 그럼 남성 다 죽이면 끝나냐? 아니잖아. 남성 중심의 사회가 문제고 여성 중심이 되면 해결돼? 아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문제라고 해석을 해야 돼. 두 번째, 이거는요, 사회적 신분,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인종, 기타 등등에 따라서 차별이 생기거나 한계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인데, 저는요, 잘 들어. 여러분, 이거는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야.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너희가 솔직히 딱 봤는데 예뻐, 잘생겼어. 딱 봤는데 못생겼어. 차별 없니? 좋아. 그럼 나랑 사귈래? 차은우랑 사귈래? 진짜 나랑 사귈 거야? 진심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야.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차이 차별이 왜 없어?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자연스러운 거고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우리 홍계를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잖아. 이해됐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잖아요. 자기 입증을 하잖아요. 이게 더 적절한 관점이기 때문에 잘 들어. 결국 수능 관점은 여기까지 가요. 자꾸 특정 성별 편갈라치기 해가지고 뭐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예를 들면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해. 자, 그러면 이제 여성 중심 사회가 돼요. 그러면 또 남성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젠더 갈등 나오는 거야. 이게 젠더 갈등으로 가면 안 돼. 갈등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당연한 원인이 만들어낸 문제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능력과 사회 구조 개혁까지 가야 되거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 구조 개혁의 의지는 전혀 안 보여요. 이건 전혀 안 보이는 작품이에요. 개월의 능력만 가지고 해결을 하고요. 사회 구조 문제는 그냥 수용해버려요. 개월이가. 그건 또 한계죠,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런 거냐? 그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바라봐야지 저기처럼 자꾸 뭐 남성 중심 사회 비판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문제 있죠. 그런데 자꾸 그걸 특정 성별에 초점을 둬버리면 반대로 여성은 공격 안 받냐고, 반대로 남성은 공격 안 받냐고, 그런 관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냥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게 저는 더 건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의식이라고 보는 게 건전하다고 봅니다. 됐죠? 요런 거. 아, 씨발까 미치겠네, 진짜. 아, 그럼 뭐, 남성 우월, 여성 우월. 우월하고 싶으면 우월하세요. 우월하고 싶으면 우월한데, 우월하면 해결되니? 이게?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뭐 남성보다 우월해. 그럼 남성도 여성보다 우월할 때가 있을 거고, 우월하니까 니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별 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어떻게 해결할래야? 입증해내라는 겁니다.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됐죠? 그리고 영소설 서사구조 맞고요.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할게.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이 필기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왜냐면 수능에 출제가 됐거든, 이 내용이. 수능의 보기로서 이걸 아예 그냥 바꿔서 설명을 한 관점을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리고 제가 직접 교수님 수업을 듣고 정리한 부분이야. 저 부분에 대해서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학계에서 논란거리였는데 말끔하게 적은 교통정리가 됐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홍계월이라는 인물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워낙 유능해요. 하지만 어떤 한계가 있어? 개인적 한계가 있는 게 아니야. 사회적 신분의 한계예요. 여기서 사회적 신분은 성별이라고 할게요. 성별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역할이 정해진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사회 구조 개혁을 했습니까? 아니요. 사회 구조 개혁한 적 없어요. 남장했죠. 남장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오히려 순응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순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남장이었다는 게 밝혀져요. 그러면 여자는 사회 진출이 불가능했다는 그 시대의 법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퇴하고 집에서 술을 놓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자기 시비랑 전쟁놀이 하죠. 그런 거야. 그럼 이게 거부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수용한 거죠. 순응한 거죠. 대신에 이건 있죠.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까? 편견 없어요. 왜? 여기서 임금이 계속 나와서 얘기하거든. 임금은요, 너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너가 여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상 어쩔 수가 없다예요. 그럼 이 모순적 사회 구조를 얘도 지금 수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 구조, 모순된 사회 구조는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해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지만 한계가 명백해요. 어떻게? 사회적 모순이 있는 질서는 수용해버립니다. 하나 더 나갈게요. 잘 들어. 자꾸 이런 거를 페미니즘 소설로 읽고 페미니즘 문학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조선시대의 페미니즘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잘 들어.
여러분, 페미니즘은 여러분의 역사고 여러분의 성취입니다. 굳이 조선시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오히려 더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니야? 남들이 하지 못했던 걸 지금 시대의 페미니스트가 해낸다면 나는 그게 더 위대하다고 보지.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려고 하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오히려 사회적 질서를 수용하고 순응하는 주제의 글이에요, 사실은. 이거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이 텍스트. 그리고 이 관점은 제가 서울대 학부 수업 들었을 때 워낙 논란돼가지고 평가원 교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신 내용을 제가 좀 더 학생들 편하게 읽으라고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잘 들어라. 잘 들어. 봉건과 대립되는 개념이 근대인 건 맞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페미니즘의 역사는 현대에 와서예요. 현대에 와서. 왜 그러냐면 이것도 설명을 해줄게. 자, 여러분 이거예요. 잘 들어.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왜 여성의 인권이 없었냐? 아니요. 정확하게는요. 노비의 인권도 없었어요. 정확하게는요. 때때로는 평민의 인권도 없었어요. 즉 귀족과 왕족과 성직자만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 얘네들은 전쟁 나면 나가 싸웠거든요. 됐어? 그런데 이게 요놈 새끼들이 슬슬 의무 없는 권리만 따지려고 하는 거죠. 얘네는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었던 애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신의 의무를 누군가 대신해야 되니까 얘네들한테 의무만 지우고 권리를 안 준 거야. 이래서 혁명이 터진 거죠. 이러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노비라는 신분이 해방됐고 여성이라는 신분도 너희 이제 재산권 가져. 너희 이제 참정권 가져. 왜? 여성도 사회 진출했고 의무를 갖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거야. 다른 거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권리와 의무는 대응상이기 때문에 시작된 거고 빨라야 근대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특정 젠더의 갈등으로 바라봐 보시면 너무 편협한 사고가 길러지기 때문에 이거는 교정해드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여기에 나오는 남성들이 이렇게 병신들이 좀 많긴 해. 나도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여성 우월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여성이면 어떻고 노비면 어떻고 남성이면 어떻고 게이면 어떠냐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초점에 둬야지. 이 정도 정리하고 구체적인 작품 정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